헌법 12조와 관련된 판례 같이 보시겠습니다. 자, 헌법 12조는 헌법 조문 중에서 가장 어려운 조문이에요. 그래서 그 다음에 시험에도 많이 나오고, 그 다음에 헌법 12조는 뭐 형사 피의자니, 형사 피고인, 그 다음에 그 수사에부터 그 다음에 검사에 의한, 그러니까 경찰 단계에서의 수사, 검사 단계의 수사, 그 다음에 공판 절차, 형 집행 절차, 이렇게 형사 절차가 쭉 진행되는 그걸 다 안다고 생각하고 헌법 조문을 이렇게 규정했기 때문에 그걸 모르는 상태에서 보면은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제가 헌법 12조는 굉장히 자세하게 형사소송법 그 규정까지 동원해서 다 설명을 했기 때문에 제 헌법 12조를 해설한 유튜브 강의 꼭 듣고 이 조문을 그 분석을 하고 이해를 한 뒤에 그 다음에 그 교재에 나온 내용까지 다 이해를 하고 나서 이 판례 강의를 들으셔야 돼요. 자, 헌법 제 12조. 모든 국민은 신체의 자유를 가진다. 신체의 자유. 누구든지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체포, 구속, 압수수색 또는 신문을 받지 아니하며, 그 각각의 개념들 다 설명했어요. 법률과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처벌, 보완처분 또는 강제 노역을 받지 아니한다. 2항. 모든 국민은 고문을 받지 아니하며 형사상 자기에게 불리한 진술을 강요하지 아니한다. 3항. 체포, 구속, 압수수색 또는 수색을 할 때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해야 한다. 그러니까 영장주의죠. 사전영장주의. 다만 현행범인 경우와 장기 3년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고 도피 또는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을 때는 사후에 영장을 청구할 수 있다. 사후 영장 가능한 때. 누구든지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한 때에는 즉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다만 형사 피고인이 스스로 변호인을 구할 수 없을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가 변호인을 붙인다. 그다음 5항. 누구든지 체포 또는 구속의 이유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음을 고지받지 아니하고는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하지 아니한다.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한 자의 가족 등 법률이 정한 자에게는 그 이유와 일시, 장소와 지체 없이 통지되어야 한다. 6항. 누구든지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한 때에는 적부의 심사를 법원에 청구할 권리를 가진다. 7항. 피고인의 자백이 고문폭행, 협박, 구속의 부당한 장기화 또는 기망, 기타의 방법에 의해 자의로 진술된 것이 아니라고 인정될 때 또는 정식 재판에 있어서 피고인의 자백이 그에게 불리한 유일한 증거일 때는 이를 유죄의 증거로 삼거나 이를 이유로 처벌할 수 없다. 자, 요거 해설한 강의, 유튜브 강의 듣고 판례 따라오시면 돼요. 자, 성충동 약물치료. 자, 일명 화학적 거세예요. 검사의 치료 청구 및 법원의 치료 명령. 자, 헌법 불합치. 자, 이게 왜 문제가 됐냐면, 자, 화학적 거세. 아무리 나쁜 놈이라도 화학적 그 약물을 그러니까 투여해서 이제 이렇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거에 대한 어떤 찬반 논의가 충분히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특히 문제가 되는 경우에 있어서는 장기형이 선고되는 경우. 예를 들어 10년 이상 징역형이 선고된다고 이렇게 했을 때 보통 이제 그 징역형을 선고할 때 치료명령도 이제 병가에서 이렇게 선고가 되죠. 그러면 10년이 이제 징역형 10년이 이제 있을 때 보통 집행 종료, 그러니까 징역형의 집행 종료 2개월. 왜냐하면 2개월 있으면 이제 나가니까 요 2개월 전부터 이제 약물을 투여를 하는 거예요. 치료 명령을 집행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범죄 위험성이 굉장히 많았는데 그 10년형의 징역형을 살 요 무렵에 있어서는 얘가 그 뭐 나이도 많다거나 그래서 그
이렇게 그 어떤 범죄를 저지를 그게 위험이 현저히 떨어졌을 수도 있잖아요. 그 감옥에서 그 장기간 이렇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2개월 전부터 이제 이렇게 더군다나 화학적 거세가 이렇게 찬반 논의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인간의 존엄성하고 굉장히 이렇게 좀 침해될 어떤 이게 문제가 있잖아요. 그랬을 때 장기형이 선고된 경우 10년 이상이었는데 치료명령 선고 시점과 집행 시점 10년이 지난 시점에서 2개월 이제 앞에 그 시점에서 상당한 시간적 간격이 있어 집행 시점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필요한 치료. 그러니까 10년을 살면서 이제 위험성이 현저히 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이제 화학적 것에 이제 약물을 투여하는 거. 부분에 대해서는 치매의 최소성과 법익 균형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했어요. 그래서 신체의 자유등 기본권을 침해. 그래서 보시면 성폭력 범죄를 저지른 성도착증 환자로서 재범의 위험성이 인정되는 19세 이상의 사람에 대해 법원이 15년의 범위에서 치료 명령을 선고할 수 있도록 한 법률 조항은 이게 좀 합헌으로 볼 여지가 크잖아요. 어찌 보면은. 근데 장기형이 선고된 경우 치료 명령의 선고 시점과 집행 시점 사이에 상당한 시간적 간격이 있어서 집행 시점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필요한 치료와 관련한 부분에 대한 치매의 최소성과 법의 균형성을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헌법 불합치 판결을 내서 이제 그걸 좀 조정하는 선에서 아마 입법 개선이 이루어져야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치료 감호 기간의 상한을 정하지 아니한 사회보호법 9조 2항이 신체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 그 다음에 법관 아닌 사회보호위원회가 치료 감호의 종료 여부를 결정하도록 한 것이 적법 절차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와 관련해서 이건 이제 헌법 위반된다 보지 않았어요. 치료 감호 이 기간을 미리 법정하지 않고 계속 수용하여 치료예요, 치료.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특히 이제 대상이 정신장애 있는 사람. 이거 이제 치료 상황을 봐서 이렇게 해야지 그 상한을 정할 수 없잖아요. 이게 치료가 다 되면은 이게 나갈 수 있는데 그건 이제 치료 상황을 봐야지 어떻게 언제까지라 이렇게 할 수 없으니까 정신장애자의 개선 및 재활과 사회 안전에 모두 도움이 되기 때문에 그 다음에 상한을 정하지 않으면 그럼 계속 그 가둘 수 있지 않냐. 그 문제는 가족료라든지 치료 위탁 등 법적 절차를 통하여 장기 수용의 폐단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을 그 안에 규정해 놨기 때문에 이제 요런 거 치료와 관련되기 때문에 그래서 헌법에 신체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 아니라 것이라고 볼 수 없다. 그 다음에 사회보호위원회는 독립성과 전문성을 갖춘 특별위원회로서 준사법적 성격을 겸유하고 있는 점, 그 다음에 판사, 검사 또는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자와 의사의 자격이 있는 자로 구성된 사회보호위원회. 그래서 정신의학적 평가, 법률적 평가에 불가하게 연결성을 기초로 합리적인 조치로서 이 사건 법률 조항이 사회보호원의 치료감의 종료 여부를 결정할 권을 부여한 것이 적법 절차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왜 이제 법원을 통하지 않느냐 이제 이런 문제 제기에 대해서 이런 이제 전문성이라든지 이런 게 다 있기 때문에 그래서 치료 감호 기간의 상한을 정하지 아니한 거 치료되는 그 경과를 봐야 되기 때문에 그 다음에 가종료라든지 이렇게 해서 기간이 장기간 폐단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라는 거. 그 다음에 법관이 아니지만 저런 전문가들 의사라든지 그러니까 법조인이 들어가긴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회보호원회가 치료 감호의 종료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위헌이 아니다. 그다음에 금치 처분을 받은 수용자에 대해 실외 운동. 자, 운동과 관련돼서는 환자가 되도록이면 운동을 할 수 있게끔 원칙적으로 왜 그러겠어요? 특히 실외 운동. 오랜 동안 이제 갇혀 지내다 보니까 이렇게 이 사람이 약해져서 이제 아플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특히 이제 건강과 관련돼서는 이걸 적극 보장하는 쪽으로 이렇게 판시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금치 수용자 이제 징벌인 거죠. 그래서 이제 독방 같은 데 이제 가둬두게 되는 에 대한 일체 운동을 금지하는 것은 수용자의 신체적 건강뿐만 아니라 정신적 건강을 해칠 위험성이 현저히 높죠. 그래서 신체의 자유를 침해. 이게 침해되고 나서 법률이 개정되는데 어떻게 되냐면
금지 처분을 받은 수용자에 대해 원칙적 실외 운동을 금지. 아, 이러면 안 된다. 그 되도록 운동을 할 수 있게 해서 몸을 건강하게 할 수 있는. 근데 그러니까 원칙과 예외가 전도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원칙적으로 일단은 운동을 하도록 하고 예외적으로 금지하면 되도록 하지 않냐. 소란 난동을 피우거나 다른 사람을 해할 위험이 있어 실외 운동을 허용할 거 금지 처분의 목적에 달성이 어려운 예외적으로 실외 운동을 제한하는 덜 침해적인 수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칙적으로 실외 운동을 금지하는 것은 헌법에 위반된다고 봤죠. 그래서 원칙적으로 실외 운동을 금지한다. 그래서 실외 운동 기에 부여되는 최저기준법을 법정에 명시하고 있지도 않으므로 침해 최소성 위배에 대해서 신체 자유를 침해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금치 징벌을 받은 수용자에 대해 금치 기간 중 실외 운동을 원칙적으로 제한,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것은 신체 자유를 침해한다. 정신보건법상 정신질환자 보호 입원 사건. 이게 이제 이재명 그 지사 요구하고도 좀 연계되는 것 같은데 아무튼 보시면 보호 의무자 2인의 동의와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1인의 이제 그 동의를 얻으면은 정신질환자에 대해 보호 입원이 가능하도록 한 법률 조항인 거예요. 이 문제점이 어디에 있겠어요? 보호 의무자 2인의 동의를 보호 입원으로 요건으로 하면서 보호 의무자 정신질환 사례 이해 충돌이 적절히 예방하지 못하고 있는 점, 입원의 필요성이 인정된 여부에 판단 권한을 정신 전문의 1인에게 전적으로. 그 두 명이 합의해서 그 의사 한 명만 잘 구워 삶으면 가둘 수가 있어요. 굉장히 오랜 기간. 그래서 부여함으로써 그 자의적 판단 또는 권한의 남용 가능성을 배제하지 못하고 있는 점. 그래서 보호의무자 2인이 정신과 전문의와 공모하거나 그로부터 방조 요인을 받은 경우 보호입원 제도가 남용될 위험성이 아주 커지는 점. 그래서 이거는 침해 최소성 원칙에 위배돼서 신체 자유를 침해한다고 했어요. 그 다음에 중요 판례요. 아주 중요해요. 2020년 판례가 있기 때문에 저 같으면은 그 판례 3개를 이렇게 해서 낼 것 같아요. 자, 체류액을 물에 혼합한 용액을 살수차를 이용하여 청구인들에게 살수하니까 이제 좀 용어 자체가 살벌한데 이게 살이 이제 뿌리다라는 의미예요. 살수. 그러니까 물을 뿌리는. 자, 근데 보시면 이제 그 대통령령 2조는 경찰관 직무집행 10조 1항 단서에 따른 위해성 경찰 장비 종류 아래 표와 같이 나누어 규정. 근데 뭐 이렇게 좀 그러니까 물을 살포한다거나 거기에 최루액을 혼합액을 살수하는 그 이제 집회에 나갔던 사람들이 그걸 막 맞으면 이제 기본권 신체의 자유라든지 집회의 자유가 침해되니까 그 제한되니까 이게 법률에 근거가 있어야 되는데 이거는 근거가 있는가를 봤더니 여기 딱 봤더니 살수가 이제 물을 뿌리는 차, 그다음에 물대포라고 그러죠. 이런 거 있는데 살수는 이제 물을 뿌리는 차고 물포는 그러니까 물대포 형식으로 이렇게 발사하는 거잖아요. 근데 여기에 이제 최루액을 여기에 넣어서 이렇게 하는 건 없단 말이야. 그러면 이제 이게 이제 그다음에 이게 일단 종료가 된 거죠. 그러면 이미 종료. 근데 헌법재판소 최루액 혼합 살수행위가 헌법에 합치는지 여부에는 해명을 한 바 없으므로 심판의 권리보호 이익을 인정했고 요게 혼합해서 넣은 거를 뿌리는 요거는 법률에 없기 때문에 법률 유보에 위배되는 거죠. 자, 집회의 자유 및 신체에 대한 중대한 제한을 초래하므로 살수차 사용 요건 기준은 법률의 근거를 두어야 하는데 혼합 살수. 여기서 이제 물만 한 거지. 혼합 살수, 체류액을 넣은 물을 발사하는 근거 규정을 둘 수 있도록 위반한 법령이 없으므로 신체의 자유, 집회 자유를 침해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여기서는 권리보호 이익을 이미 종료됐음에도 불구하고 심판의 이익을 예외적으로 심판이 인정하고 혼합 살수의 근거 규정을
없다고 와서 신체의 자유와 집회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했어요. 자, 그다음에 관련 판례로 헌재는 2014년 6월 26일 날, 자, 요거는 교재에도 있어요. 물포 발사행위. 물포 발사행위. 물대포 이런 게 그 집회 나가는 이제 저도 이제 예전에 뭐 광우병이라든지 그 전에 이제 나가면 물포 막 발사하면은 이제 좀 뭐야 밤 되면 춥고 막 저기 막 그렇죠. 근데 발사행위에 대한 심판 청구를 다퉜는데 그거는 권리보호이익과 관련해서는 반복될 가능성이 없고 법령 한계상의 위반 분명으로 헌법 정의할 필요가 있는 사안이나 복이 없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여기 반복 가능성이 없어서 각하를 했어요. 각하. 물포 발생이 2013 6월 26일 날. 그런데 최근에 자 4월 23일 날 직사살수행위. 물포 발사행위하고 직사살수행위 뭐가 달라요? 그러니까 직사살수행위는 이제 물포 발사행위인데 한 사람을 향해서 계속 쏘는 거. 자 피청구인들이 뭐 살수차를 이용하여 물줄기의 일직선 형태로 청구인 백모 씨에게 도달되도록 살수한 행위. 쫙 계속 쏘는 거. 이걸 직사살수행위라고 하는데 이거는 그러니까 물포 발사행,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뭐 하늘에 이렇게 쏘아서 이렇게 하든가 이런 거는 이제 권리보호 이익 흥결로 이제 종료됐다고 봐서. 근데 한 사람 향해서 겨냥해서 쫙 쏘는 거. 그다음 수압을 엄청 높았죠. 그래서 결국 이분이 이제 돌아가시게 된 사건이었었죠. 그래서 이거하고 이제 비교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물포 발사 행위인데 이거는 한 사람을 겨냥해서 딱 그러니까 요 용어 자체로 직사살수행이에요. 권리보호이익. 여기는 권리보호이익이 없다고 하는데 여기서는 직사살수행위는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에 중대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공권력 행사에 해당하고 헌법재판소는 직사살수행위가 헌법에 합치는지 여부에 대한 해명을 한 바 없으므로 심판의 이익을 인정. 그래서 이제는 비교해서 반드시 기억을 해두셔야 돼요. 이거는 심판의 이익을 인정했어요. 그 다음에 청구인 사망과 심판 절차 종료 여부. 보통 기본권, 자 주장하는 기본권인 생명권하고 집회의 자유 등은 일신 전속적인 성질이 그래서 승계되지 않고 상속될 수 없어 기본권 주체가 사망하면 심판 절차가 종료되죠. 근데 여기서 특이한 그러나 이 사건 심판 청구는 아까 심판의 이익이 인정됐었죠. 심판의 이익이 인정되고 청구인 백모 씨는 직사살수행위로 인하여 이 사건 심판 절차를 다투다가 이제 돌아가신 거예요. 그래서 이런 요건 하에서 사망에 이르러서 이 부분 심판적으로 예외적으로 심판의 이익이 인정돼서 종료된 것으로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사망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판단에 들어간 거예요. 다른 경우하고 다르게. 그래서 이 사건 직사살수행위가 청구인 백모 씨의 생명 및 신체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와 관련돼서 직사살수행위 당시 청구인 백모 씨는 살수를 피해 뒤로 물러난 시위대와 떨어져 홀로 경찰 기동 버스에 매여 있는 밧줄, 그러니까 그 영상 보시면 홀로 이렇게 막 잡아당기는데 거기에 집요하게 막 쏘죠. 밧줄로 잡아당기고 있었는데 이 사건 직사살수행에 대해서 억제할 필요성이 있는 이 가치가 이제 생명과 관련돼요. 신체 위해 또는 재산 위험 자체가 발생했다 보기 어려우므로 수단의 적합성을 인정할 수 없다. 그래서 이 사건 직사살수행위는 과잉금지 원칙에 반하여 청구인 백모 씨의 생명권과 집회 자유를 침해. 이거는 뭐 무조건 시험에 나와요. 그 다음에 이 판례만 기억할 게 아니라 비교 판례. 그 전에 물포 발사행위. 자, 이것도 법률 근거는 그러니까 물포예요. 그 다음에 제가 만약에 시험에 출제하라면 요 판례, 최루의 혼합살수행위 요거하고 딱 엮어서 문제 내면 되게 좋은 문제가 되죠. 그 다음에 그래서 요 판례는 정말 중요해요. 제가 계속 강조드려요. 그 다음에 외국에서 받은 형의 임의적 감면 규정.
임의적이란 말은 뭐예요? 감면 할 수 있다죠. 그럼 외국에서 그 형을 받아서 이제 뭐 감옥에서 살다 나왔는데 그거를 감옥에서 살고 나온 거를 감안을 안, 그러니까 감면을 안 해줄 수도 있는 거예요.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이거와 이제 헌법 불합치라는 거죠. 해줘야 된다. 그래서 근데 요게 이중 처벌 금지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봤어요. 그래서 이제 그거하고 비교해 주셔야 돼요. 자, 형사법은 국가 주권의 일부분이 형벌권의 행사에 기초한 것으로 외국의 형사 판결은 원칙적으로 우리 법원을 기속하지 않으므로 동일한 범죄 행위에 관하여 다수의 국가에서 재판 또는 처벌을 받는 것이 배되지 않는다. 그래서 외국에서 받은 형을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다시 그러니까 일부 집행을 받은 자에 대하여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도 규정한 형법 7조가 이중 처벌 금지에 위배되지는 않아요. 그런데 외국에서 받은 형의 임의적 감면 규정이 신체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와 관련돼서 외국에서 실제로 형의 집행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형법에 의한 처벌 시 이를 전혀 고려하지 않는다면 신체의 자유에 대한 과도한 제한이 될 수가 있죠. 그래서 이 사건 법률 조항과 같이 우리 형법에 의한 처벌 시 외국에서 받은 형의 집행을 전혀 반영하지 아니할 수도 있도록 한 것은 과잉금지 원칙에 비해서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도록 규정한 법률 조항은 법관의 재량에 전적으로 위임함으로써 외국에서 받은 형의 집행을 전혀 반영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한 것이기 때문에 과잉금지 원칙에 위배된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했어요. 이중처벌 금지 원칙에 위배되는 건 아니에요. 그 다음에 명확성의 원칙. 제가 앞에서 그 국적법에서 국적 취득과 관련돼서 뭐라 그랬어요? 이게 특허라 그랬죠? 혜택을 많이 주는 거잖아요. 이익을 주는 거. 그러니까 이런 것과 관련돼서는 예를 들어 품행이 단정할 것을 요건을 하는 거는 명확성 원칙이 위배되지 않는다고 했어요. 그런데 그때 비교하면서 이렇게 혜택을 주는 거는 명확성 원칙 판단이 약간 완화된 거죠. 품행이 단정 이런 것도 명확성 원칙이 위배되지 않는데 예를 들어 형벌이라든지 뭐 경범죄 처벌법 이런 것처럼 이 사람한테 불이익을 주는 거, 특히 형벌과 관련돼서는 만약에 품행이 단정할 거 이런 걸 거기에 넣으면 안 되겠죠. 명확성 이게 그래서 어디에 규정되냐, 혜택인지 형벌인지 여기에 따라 이제 판단에 여기는 더 엄격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명확성 원칙과 관련돼서 모든 법규의 문헌을 순수하게 기술적 개념만으로 구성하는 것은 입법 기술적으로 불가능하고 바람직하지도 않기 때문에 어느 정도 가치 개념을 포함한 일반적 규범적 개념을 사용하지 않을 수 없다. 뭐 이런 데서도 사용하는. 그 다음에 명확성의 원칙이란 기본적으로 최대한인 최소한의 명확성을 요구. 자, 이거 중요한 질문이에요. 법문원이 해석을 통해 왜냐면 이렇게 가치 개념을 이렇게 사용할 수밖에 없으니까 인간의 어떤 언어상의 한계로 인해서. 근데 이 최소한의 명확성이 법관의 보충적인 가치 판단을 통해서 그 의미 내용을 확인해 낼 수 있고 그러한 보충적 해석이 해석자의 개인적인 취향에 따라 좌우될 가능성이 없다면 명확성의 원칙에 반한다고 할 수 없다. 그래서 이게 지문 하나 구성하기 좋은 문장들이잖아요. 모든 법규 문헌을 순수하게 기술적 개념만 구성하는 것은 입법 개설적으로 불가능하고 바람직하지도 않기 때문에 어느 정도 가치 개념을 포함한 일반적 규범적 개념을 사용하지 않았으므로 명확성 원칙은 기본적으로 최대한인 최소한의 명확성. 명확성 원칙은 최대한으로 명확하게 규정된다. 이렇게 해서 틀리게 지문 구성하기 좋잖아요. 네? 그러니까 요 최소한의 명확성 요구하는데 저 의미는 법관이 법문의 해석을 통해서 그 의미 내용을 확인할 수 있고 해석자의 개인적 취향에 따라 좌우될 가능성이 없다는 원칙에 반한다고 할 수 없다. 자, 이건 그러니까 시험 내기 좋은 질문들이에요. 그래서 이제 보시면 이게 지금 우리가 어디서
헌법 12조와 관련돼서 보고 있는 형벌과 관련돼서 그러니까 엄격하게 들어간다라는 걸 머릿속에 그러니까 인지하신 상태 보시면 돼요. 공공수역에 다량의 토사를 유출하거나 버려 상수하던 하천 호수를 현저히 오염하게 한 자를 처벌하는 수질 및 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규정이 명확성 원칙에 위배되는 점. 그러니까 토사, 다량, 뭐 현저히 오염 이런데 이제 처벌 규정이 있는 거예요. 이거 기준에 대해서 아무런 규정도 하고 있지 않은 일반 국민으로서는 예측하기 어렵고 그래서 명확성 원칙 위배 버려 뭐 이제 호수를 현저히 오염 다량의 토사 현저히 오염 명확성 원칙의 위배 가정의례 참뜻에 비추어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라는 소극적 범죄 구성 요건. 자 보시면 가정의례에 관한 법률, 허례의식 행위의 금지, 누구든지 가정의례에 있어 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가정의례의 참뜻에 비추어 합리적인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행위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자, 소극적 구성 요건이라 범죄 구성 요건이라고 하면은 해서는 아니 된다. 이게 이제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뭐 그 범죄로 되는 행위를 규정한 거고 소극적이라는 것은 그 범죄 행위로 구성된 것 중에서 뭐 이럴 때는 범죄를 구성되지 아니한다. 그러니까 소극적 안 되는 거를 규정한 거. 가정의례 참뜻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소극적. 근데 요거에 위배되는 데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 벌칙을 당하는 거죠. 그러면 가정의례 참뜻 이게 범죄 구성 요건이라는 게 말이 돼요? 가정의례 참뜻 이거를 어떻게 알아? 이거를 그 일반인들이 이걸 그래서 명확성 원칙에 위배된다고 했어요. 그다음에 뭐 합리적인 범위 아니라 이런 개념들도 그래서 주류 및 음식물을 어떻게 어느 만큼 접대할 것이 합리적 범위인지를 일반 국민이 판단하기 술이 뭐 몇 병이 될지 뭐 음식을 어느 정도 이거를 일반 국민 판단하기 어려울 뿐만 그 대가는 예측하기도 없다. 그래서 명확성 원칙을 위배해서 일반적 행동 자유권을 침해. 자, 200만 원 이하의 벌금의 위반 시. 자, 그다음에 여러 사람의 눈에 띄는 곳에서 공공연하게 알몸을 지나치게 내놓거나 가려야 할 것을 내놓아 다른 사람이 뭐 부끄러운 느낌이나 불쾌감을 준 사람을 처벌하는데 아니 부끄러운 느낌이나 불쾌감을 준 사람 처벌 이거는 그냥 눈에 걸면 뭐 귀에 걸면 귀걸이 뭐 이런 것처럼 심판대상 조항은 알몸을 지나치게 내놓는 것 뭐 가려야 할 것 의미를 알기 어렵다 뭐 부끄러운 느낌 불쾌감 가려운 의미를 확정하기도 곤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걸 경범죄 처벌 명확성 원칙에 위배된다. 이게 그러니까 처벌과 관련된 거기 때문에 그래요. 명확성 원칙 위배. 자, 공중도덕상 유해한 업무. 취업시킬 목적으로 근로자를 파견해서 형사처벌. 공중도덕상 유해한 업무. 이게 우리가 이렇게 일반적인 상식을 가진 사람은 이거를 이게 판단 어렵죠? 심판대에서 입법 목적 파견법의 체계 관련 정을 모두 종합하여 보더라도 공중도덕상 유해한 업무의 내용을 명확하게 알 수 없다. 그래서 명확성 원칙 위배. 그래서 이제 이게 시험에 이제 계속 나죠. 자, 공중도덕 유해한 업무에 취업시킬 목적으로 근로자를 파견한 사람을 형사처벌하도록 하는 공중도덕법은 명확성 원칙 위배된다. 어디에 규정? 그러니까 자. 구노동조합부 366조 단체 협약에 위반한 자를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 죄형 법정주의죠. 그러니까 형벌을 과하는 거는 기본권, 그러니까 감옥에 갇히는 거예요. 기본권 군대 갔다 오신 분들 아시겠지만 자유를 이렇게 억압당하는 건 기본권 치면 너무 심해. 그래서 그런 행위들. 그러니까 범죄와 형벌은
법률로 정해요. 법률. 국회가 제정한 법률로. 근데 단체 협약에 위반한 자를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법에 1,000만 원 이하의 형벌을 규정했어. 근데 단체 협약에 위반한 자. 범죄의 구성 요건을 단체 협약에 위임한 꼴이죠. 그래서 구성 요건을 단체 협약에 위반한 자라고만 규정하면서 구성 요건의 실질적 내용을 직접 규정하지 않고 단체 협약에 위임하고 있어서 죄형 법정주의 기본적 요건인 법률주의의 위배. 제가 설명드린 거죠. 그래서 명확성 원칙에 위반된다. 그 이제 시험에 계속 나오죠. 특히 법원과 관련된 그러니까 법원에서 주최하는 시험들에서 이게 이런 게 죄형 법정주의 이런 게 중시해요. 그래서 죄형 법정주의에 위배된다 보기 어렵다 아니죠. 위배된다. 단체 협약에 위반한 자를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도록 규정한 것이 죄형 법정주의에 위배된다고 봤어요. 명확성 원칙의 위배. 그다음에 농협 임원 선거에 있어서 정관이 정하는 행위 외에 선거운동을 한 경우 형사처벌. 정관이 정하는 행위 외에 선거운동을 한 형사. 이것도 처벌되는 행위의 구성 요건을 정관이 정하는 거 외에. 그러니까 정관에 결국 위임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정관의 구성 요건을 위임하고 있는 이 사건 법률 조항은 범죄 형벌에 관한 입법부가 제정한 형식적 의미의 법률로 정하여야 한다는 죄형법적 원칙에 비추어 허용되기 어렵다. 그래서 위헌. 그래서 죄형법정이 위배된다. 자, 죄형법정에 관련해서 이제 법원과 관련돼서 자, 특정 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밀수입 예비 행위를 본죄에 준하여 처벌. 좀 이제 밀수입을 아예 못하게 하기 위해서 예전에 그러니까 이런 조항들이 좀 있었어요. 뭐 마약 이런 데서. 근데 이제 그 마약과 관련된 법들은 다 이제 그런 조항들 다 없어요. 아니 왜냐면 예비, 미수, 그다음에 기수. 요거 형법에서는 다 다르게 취급을 하죠. 그러니까 기수 전에 이제 미수 단계, 미수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실행의 착수 전 예비 단계. 이런 거는 그 범죄에 대한 어떤 위험성이 이제 점점 옅어지는 거기 때문에 당연히 가벌성이 현저히 줄어들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비 행위를 본죄, 그러니까 기수에 준하여 처벌하는 거는 이게 당연히 위험해. 자, 책임과 형벌사의 비례성 원칙에 위배되는 점. 적극. 예비 행위를 본죄에 준하여 처벌하도록 하고 있는 심판된 조항은 그 불법성과 책임의 정도에 비추어 지나치게 과중한 형벌을 규정하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책임과 형벌 사이의 비례 원칙에 위배된다고 했어요. 그 다음에 종래 이제 뭐 마약범이라든지 이런 데도 그런 규정이 있었는데 마약범의 경우에는 특가법의 개정으로 예비에 대해 가중처벌 규정이 이제 삭제된 거예요. 그래서 조세 포탈범 마찬가지로 조세 포탈범 경우 특가법에서 예비죄에 대한 별도의 처벌규도 두고 있지 아니한 점에 비추어 밀수입이 예비죄에 대해서만 과중한 처벌을 해야 할 필요가 있는지 의문이다. 그래서 심판 대상적인 조항은 밀수입 예비죄보다 불법성과 책임이 결코 가볍다고 볼 수 없는 내란 목적 살인 외환 뭐 여정 예비죄나 살인 예비죄의 법정형이 심판 대상 조항에 적용된 밀수입 예비죄보다 도리어 가볍. 왜냐하면 이제 그 본죄에 준하여 처벌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다른 데서는 예비죄가 훨씬 이제 가볍게 처벌됨으로 인해서 이런 이제 이게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형벌 체계의 균형성에 반하여 형법상 평등 원칙에 어긋난다. 그래서 위헌 결정이 났어요.